자, 그렇게 16살이 된 유관순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자, 바로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총독부는요, 고종의 사망 원인을 뇌출혈이라고 발표했죠. 그런데 이 당시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아빠 일어나세요. 아빠. 자, 국민들 사이에서 퍼져나간 고종의 사연은 바로 아빠 일어나세요. 독살. 아빠. 심지어 딸인 덕혜 옹주도 이제 본인 아버지가 독살당했다고 믿었을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들 다 믿고 있었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죠. 이 소문은요, 식민지 지배하에 민족적 울분을 촉발시켰고요, 항의의 감정이 터져나오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고종의 장례식이 있기 이틀 전인 1919년 3월 1일 경성소재학교 학생들이 하나둘 어디론가 모여들기 시작하네요. 자, 당시 그들의 심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공원안은 입추의 여지없이 학생으로 꽉 차 있었다. 나는 소름이 온몸에 끼치며 긴장으로 가슴이 조여들었다. 송곳을 세울 틈도 없이 학생들로 꽉 차 있었던 이곳은 바로 탑골공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3.1운동이 바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태극기가 없으면 모자를 흔들고 수건을 흔들고 이렇게 하면서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당일날 경성을 포함해서 7개 도시에서 동시에 만세운동이 진행되어졌으니까 일본도 당황했을 거예요. 일제히 날카로운 감시 속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학생들이 3.1운동의 또 다른 주역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렵 유관순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유관순 역시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화학당의 교문이 굳게 닫혀 있었거든요. 못 나가게. 네. 여러분의 깊은 뜻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곳은 학교이고 여러분 아직 연약한 학생입니다. 저는 내보낼 수 없습니다. 조국을 위해 나가 싸우려는 학생들과 그 앞을 막아선 교장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 상황. 그런데 이때 유관순은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 뒤쪽으로 와가지고 뒷담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유관순과 친구들은 결국 학교를 빠져나와 시위 행렬에 합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 유관순을 비롯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을 외친 이들을요, 오인의 결사대라고 부릅니다. 유관순, 서명학, 김복순, 김희자, 국현수.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폭정 밑에서 고통과 굴욕을 밥 먹듯이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신학문을 배우던 당시 이화학당 학생들의 반일 감정은 정말로 날카로웠습니다. 그 어린 소녀들마저도 어떻게든 거리에 나가서 내가 만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이 정말 꽉 차 있었던 것이죠. 만세 시위에 참가한 여학생들은 거리로 쏟아진 수많은 군중에 휩쓸려서 당시 경성역까지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의 꼴은 머리가 풀려 헝클어졌고 신발도 벗겨져 나간 후에 치마마저 멋대로 풀린 상태였다.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외치면서 그러니까요. 막 인파에 휩쓸려서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이제까지 그 금기 시대였던 그 단어를 입 밖에 올리면서
마음껏 많은 사람들과 외쳤을 때 가지게 될 그 소름 돋는 전율. 우와. 소름 돋아.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피곤했지만 그 잠깐의 해방 공간에서 맛본 벅찬 감동으로 이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두근거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만세 운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유관순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그 가운데 조선독립의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나누며 만세를 외쳤을 유관순도 함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날의 시위운동은 3월 1일과는 좀 사뭇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출동한 일본 경찰들이 그 시위 중인 학생들과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며 검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 일제에게 가장 골칫거리가 되는 대상은 누굴 것 같습니까? 학생? 만세 운동하는 학생들. 그렇죠. 바로 전국의 학교에서 똘똘 뭉쳐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일제는요, 1919년 3월 10일 전국에 휴교령을 선포합니다.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가 문을 닫게 되니까 유관순은 결국 기숙사를 나와가지고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천안 가야죠. 그렇죠.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고향에 내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19년 3월 31일 밤 유관순은 어둠을 틈타 은밀하게 병천 매봉산 봉우리로 올라가죠. 산 정상에 오른 유관순은요, 준비해온 횃불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타오르는 횃불을 높이 지켜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른 마을의 산에서도 하나, 둘 횃불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바로 만세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봉화였습니다. 유관순이 천안 병천면에서 또 한 번의 만세 운동을 앞두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유관순은 어떻게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시위 계획을 세우고 행동에 나설 수 있었을까요? 자, 유관순이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만난 협력자, 바로 아버지? 아버지가 도왔어요? 아버지 유중권 덕분이었습니다. 아까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학교를 학교를 세웠잖아요. 세우고. 네, 아버지 유중권은요, 딸 유관순의 뜻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줍니다. 유중권과 유관순은 그 아버지의 그 딸. 그 딸이었던 겁니다. 유관순은 아버지의 도움으로요,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동네 어른들을 찾아가 만세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을 유지들과 어른들은요, 목숨을 걸고 함께 만세를 외치자는 16살 소녀의 이야기를 흔쾌히 승낙합니다. 얼마나 대견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움직였네요, 마을을. 그러니까요. 그 뒤로 유관순은요, 가족이 사는 마을뿐 아니고요, 병천면에 있는 여러 마을의 협조까지 얻어 구체적인 거사 계획을 세웁니다. 유관순은 설레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손수 태극기를 그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아오네 장터의 장날이자 거사를 벌이기로 한 1919년 4월 1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아오네 장터에는 몇 명의 사람이 모였을까요?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 무려 3천여 명. 3천여 명의 군중들은 큰 목소리로 만세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파출소라고 볼 수 있는 주재소를 향해 나아가죠.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3월 1일 날 일제는 무방비 상태로 어찌보면 만세 시위대를 볼 수밖에 없었다면 3월 5일은 좀 달라지잖아요. 뭔가를 좀 저지하려고 하고. 근데 3월 11일 이후부터는 일본군이 단호하게 저지하거나 뭔가 액션을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아오네 장터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점에는 이 격화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 참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죠. 평화 시위로 시작된 아오네 장터의 만세 운동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이때 어째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냐? 일본군에 항의하던 아버지 유중권도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즉사합니다. 와. 그 눈앞에서 보는 거죠. 네, 눈앞에서. 이건 진짜 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중권은 딸인 유관순이 신식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열려있는 아버지이자 딸의 만세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아버지 죽음의 유관순은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내 나라를 되찾으려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전쟁에서 쓰는 무기를 사용해 우리를 죽이느냐.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 진짜. 남편의 죽음에 격분한 유관순의 어머니가 일본 헌병에 달려들다가 그녀 역시 일본군에게 학살당합니다. 아마도 그쯤 됐을 때는요. 유관순 열사가 투사로 이제 더 변화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만세 운동을 하면서 반일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오네 장터에서의 만세 운동 이후 유관순은 그대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잔혹한 대처는 유관순의 부모님과 이웃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19년 4월 15일 천안 아오네 장터뿐만 아니라 화성시 제암리에도 수십 명의 일본군이 들이닥칩니다. 제암리 말의 성인 남자들은 모두 빠짐없이 교회로 모이라. 일본군의 영문 모를 명령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하나, 둘, 20여 명의 주민이 교회로 모여든 그때 일본군은 갑자기 교회의 문을 밖에서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교회에 가둬버린 거죠. 그리고 얼마 후 일본군이 즉시 교회 건물을 포위하고 창호지를 통해 집중 사격을 시작하였다. 일본군이 그 교회를 둘러싸고는 총을 마구 난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 평범한 농촌 주민들은 반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본군의 총에 맞아 픽픽 맥없이 쓰러집니다. 이 얘기도 있어요. 예, 교회당 안에 영문도 뭐 좀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아이를 안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이만은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야비한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아. 19년도 3월 31일 날 그 제암리 인근에 있는 바란장터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제암리하고 고주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고 특히 제암리 같은 경우는 이 바란장터에서 한 2km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일본군 학교와 그다음에 주재소를 사람들이 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찾아와서
사실 어찌 보면 분풀이인 거나 다름없이 이렇게 학살들이 자행되어진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이 일본군이 이 제암리 사람들을 교회에 가둬놓고 무참히 총을 쏜 뒤에 그 증거를 다 없애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불까지 질러버린 그런 끔찍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일본군이 이 제암리 민가의 집을 약 30여 채나 불태웁니다. 일본군의 총칼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이 약 30명 정도 됩니다. 제암리 주민들의 삶을 무참히 짓밟은 일본군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곧바로 그 옆 마을 고주리로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고주리에 살고 있던 독립운동가 김웅렬을 포함해 그의 일가족 6명을 또 죽이죠. 하지만 저항할 힘이 없는 무고한 주민들을 상대로 벌인 일본군의 대학살. 이날 벌어진 잔혹한 사건을 우리는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일제에 의해 은폐될 뻔한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은요, 선교사, 외국인 기자 등의 노력으로 간신히 국제사회에 알려질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무자비한 사륙을 알고 분노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날에 희락하고 놀뛰는 자여, 이 광경을 잊지 마라.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습니다. 조국의 현실을 외면한 채 즐거이 지내는 이들이 있다면 일제 이 끔찍한 만행을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기 전까진 우리 동포 모두에게 언제든 제암리와 같은 비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였죠. 그리고 오늘날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장소가 있습니다. 올해 4월 15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화성시 독립운동 기념관입니다. 사건 현장에 세워진 화성시 독립운동 기념관은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뿐 아니고요, 화성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의 다양한 기록과 그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화성시 독립운동 기념관을 방문하셔서 그날의 광경을 새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무조건 가야 돼.